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0일이고 금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녀가고 나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큰 물결이 바뀌었다, 썰물 밀물이 바뀌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지요. 쭉 좀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고, 또 트럼프가 푸틴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이제 취임이,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20일이니까 10일 남았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다.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전 세계에 새로운 판짜기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 판짜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같이 관세 올리고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건 그린란드를 어떻게 하겠다, 파나마 문화를 어떻게 하겠다, 캐나다를 새로운 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눈높이를 맞춘 제스처라고 보고요. 실제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 중국과의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의 진정한 화해는 한반도에서 벌어진다. 거기에 지금 전 세계의 걸림돌은 이제 거의 젤렌스키는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미국의 대리인이었고, 거기는 지금 네타냐후하고 윤석열인데, 윤석열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 즉 대모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서 북한하고 짝짝꿍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걸 막기 위한 윤석열의 어떤 행보가 컸다. 그리고 계엄령을 급하게 북한이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남한을 공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원했던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급하게 추진했다. 그래서 결국 내란이 된 것이다. 자, 그 과정에서 한덕수가 말렸겠죠. 계획은 내놓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이겁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화해한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화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담대한 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경험해 봤잖아요. 미국의 압박 속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말을 뱉어내게 압박을 받았었잖아요. 그 윤석열이 제일 잘 알죠. 그 스트레스가 다시 올라왔고, 그 전까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게 비상계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던, 즉 어떻게 보면 푸틴과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던 김정은이 남한의 낚시질을 미끼를 물어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처음이신 분들은 가치관에 혼돈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원했어요. 진정으로. 우리는 국지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상대방 불이 붙다가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 LA에서 화재 난 거 보셨죠? 불씨 하나가 집 1000채 이상을 태웠잖아요. 그것도 그 고급 주택들을. 그래서 위험한 짓을 벌였다는 거죠. 내란죄라는 것이. 자, 그와 관련된 여기까지를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 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트럼프, 푸틴이 만나기 원해. 둘 다 만나기 원하는 거죠. 회담 준비 중.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 는 부분이 있고, 이 와중에는 지금 우리 남한 상황도 상관이 있다고 봐요. 이걸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켜서 북한과 미국까지
들어와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파토내려고 했다니까 이거 무지무지하게 큰 죄죠. 푸틴과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급하게 불이 당겨진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일하는 행보는 트럼프를 초조하게 만든다. 아, 시간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짝 쪼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은 안 흔들릴 겁니다, 이제. 웬만큼 해도. 지금 안 흔들리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늘 경찰에 나왔죠. 세 번째, 아니면 잡는다 하니까 나온 것 같아요. 예.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거는 또 한 번, 최상목이 미국의 편에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것은 블링컨의 방문의 영향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경호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경찰이 재집행전에 경호처 지휘부 체포 검토. 이거는 경호처 처장이죠. 김건희계로 분류가 된다는. 자, 이거에 대한 압박이었다. 경찰이 확실히 잡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를 명확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롭게 자수했다. 미리 나왔다. 출두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넘어갔다. 블링컨의 방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쭉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중요한 방문이었다. 예. 자,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전혀 무게가 없는 발언이죠. 우리가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처음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예. 오늘 어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탄핵을 시켜야 된다. 65%라더라고요. 국민이. 지난번에 70몇 % 좀 줄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란죄냐고 아마 물었으면은 상당 80회에서 90%가 내란죄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예. 그걸 탄핵으로 해야 되냐는 좀 낮아진 것이죠. 예. 여기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내란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외환죄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그리고 그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도 잡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 조사하라고 밑에 부하들은 다 들어갔는데 심지어 윤석열 출신이 검찰에서도 내란 수괴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이 돼 있는데 조사를 안 받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공수처장이 예우를 갖춰서 하겠다고. 그게 세 번 부른 거예요. 심지어 잡으러 가면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어요. 그 기회를 다 날려먹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게감이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안 맞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정도의 문제를 가진 나라들은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요. 거기에 바라는 정치인의 수준의 기준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명쾌하게 구분해내고 있어요. 자, 젊은 세대까지 올라탄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때도 촛불 시위를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잖아요. 국격이 내려갔습니까? 그때? 올라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호처가 이제 와해되고 있다. 이런 것의 신호라고 일단 봐지지요. 예. 자, 이런 게 오늘 공개가 됐어요.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경호처 내부의 이야기가 건너뛰어서 한 번을 경유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에 HID 요원들의 제보가 건너온 방식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이걸 소개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문구 같은 걸 좀 손을 댔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것과 박종준의 건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다. 자, 이건 뭐 이미 많이 무기력화됐다는 것이고, 여기에 박종준이 오늘 아마 체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바로. 예. 어차피 법을 어겼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예. 내란죄에 의심을 받고 있는 자를 체포하려고 해서 체포영장을. 그런데 경호처보다는 훨씬 상위법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했고, 그는 변명이고, 잡혀가도 아무 탈이 없어요.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다. 다 말이 되죠.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내각 전체, 우리 연구 분야, 에도 다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2년간 다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관찰하기에는 100% 그래요.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세곤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나? 앞으로 뭐 지금 임기가 2, 3년 남았으니까. 근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사단을 내는 것이죠. 예. 자, 그 와중에 밑에 여태까지 남아있던 그런 세력들이 지금 오골오골 다 모여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이제 레이더에, 국민들 레이더에 다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죠. 이 많은 변화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어떤 것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저는 1월 6일이죠. 예, 블링컨이 와서 최상목을 만났다. 거기서 크게 결정됐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유부단한 듯 하다가 공수처에 손을 거의 들어준 거예요, 경찰에. 그러니까 박종준이 잡힐 것 같으니까 사직서 쓰고 나왔고 사직서를 사직서를 받아줬잖아요. 그럼 경호처에 큰 데가 한 군데가 무너진 거예요. 경찰들은 뭐 서울과 경기 지역에 형사들 1000명을 모아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는 큰 분위기 전환이라고 봐요. 자, 그때 말만 하고 제가 자료를 소개를 안 드렸는데 밑에 골드버거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임기가 다 됐어요. 한 말을입니다. 서두에 말을 이렇게 했어요.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12월의 사건과 무안에서의 끔찍한 비극적 비행기 사고로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블링컨이 최상목을 만났을 때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비상계엄 더하기 무안에서 발생한 참사.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블링컨의 주 방문 목적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굳이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판박이 이야기를 미국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바이든이, 예외적이라고 좀 분명히 봅니다. 무한 사고가 나자마자 애도의 글을 던지면서 조사관을 바로 파견했죠. 자, 우리가 그 참사의 내용을 함부로 만질 수 없게 원인 분석에, 이제 원인 분석 들어갔잖아요. 그죠? 유족들한테 시신은 다 인도하고 나서 이게 쟁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이 뭔가 알고 있다. 저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많은 항공 전문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생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엔진 2개가 다 꺼져? 거의 다 꺼져? 결과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착륙한 거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엔진 하나만 있어도 다시 시간을 벌면서 빙빙빙 돌면서 비행기 상황 점검하면서 다시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려고 고도를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출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개는 완전히 꺼졌고 한 개는 비실비실했어요. 그래서 뭐 수동이니 뭐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그게 뭐 전기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결국 안 되면 바퀴를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동체 착륙을 선택했다. 는 것을 아마 외국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알려주면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새에 부딪혔다고 비행기가 날개를 다 잃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전 세계에 새에 부딪혀가지고 하루에서 비행기가 한 대씩은 추락해야 될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링컨과 심지어 미국 대사까지 그것을 한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상계엄과. 여기에 최상목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진실에 대해서. 자, 지금은 조류 충돌로 몰아가고 있죠. 어제도 보이더라고요. 뭐 새 기틀이 발견됐다고 엔진을 수거했는데 그러면 그 기틀을 잘 보관하시길 바라요. 자, 지금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절대 차단시켜요. 언론의 추측을. 그리고 자기들 정확한 보고서를 내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우리는 국토부에서 나서서 조류 충돌로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새 기틀이 발견됐다? 그럼 그 기틀 잘 가지고 계시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유전자 분석하면 그 새 종류는 금방 나와요. 하루 만에. 네,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테러 가능성이 처음부터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폭발이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 어려워요. 저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해외의 조류 충돌 사례. 불꽃이 번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뒤로 바로 블레이드, 즉 안에 공기를 압축하는 날개 바람개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부서진 조각들이 쏟아진다? 그리고 제보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폭죽 터지던 소리가 지상까지 들렸잖아요. 7, 8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사진에 포착된 거 이후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새들의 모습은 안 보여요. 뒤에 바람개비 조각이, 그 금속 조각이, 그 튼튼한 합금 금속 조각이 깨져나가는 가루들은 보여요. 새가 그런 일을 새 몸뚱아리가 어때 금강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생각의 폭을 넓혀놔야 된다. 그 엔진을 수거해서 기틀 정도 살릴 거라면은 화약 잔유물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스펙트럼을 넓게 보고 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근데 그걸 왜 한쪽 구석으로 몰아가느냐? 외국 전문가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강한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은 블링컨의 언급, 골드버그 대사의 언급과 상통한다. 이 점은 제 개인적으로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블랙박스 분석도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국토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주요 인사로 언급된 사람들이 이해 충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고 다시 뽑았는데 그 사람도 그렇더라. 책임자가. 그런 기사 제목이에요. 그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제목을 화면 전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동영상이 사라졌더라고요. MBC 건데. 네. 자, 저는 국토부가 상당히 뭐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때가 윤석열 잡으러 간다라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요. 윤석열이 스타일을 봤을 때 그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이 되게 강공책을 폈다.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링컨이 날라온 배경에 뭐가 있는지 미국은 알고 날라왔다는 거예요. 다. 미국 대사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야당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명태균 이야기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됐죠. 이미 다 증거 자료로 제시됐던 건데 검찰이 다시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늘 공개됐어요. 뉴스타파 같은 것을 통해서. 자, 그때 김어준이 제보를 할 때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김건희의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 블랙박스 부분도 처음에 블랙박스가 꼬리 부분에 수거가 됐고 거기에 승무원도 2명이나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들이 살았어요. 자, 그래서 블랙박스 꼬리 부분에 있거든요. 그걸 회수했는데 참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블랙박스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녹음한 거, 대화 내용,
교신 내용. 두 번째는 이제 비행 데이터인데, 비행 데이터 부분이 그 양쪽을 어디 연결하는 선이 유실이 돼서 데미지가 있어서 자료 회복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이 뭐지? 근데 그때 미국이 탁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블랙박스를 채간 거예요, 미국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미국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겠느냐? 아니에요. 자기 이해관계 충족된 선에서 무마하고 말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화약류 같은 게 남아있느냐. 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 고도가 됐을 때 빵빵빵빵이 됐거든요. 그 안에 있는 블레이드가 다 부서질 정도로 양쪽 엔진 모두 다, 한쪽 엔진은 심지어 불꽃까지 보일 정도로. 자, 그게 유압 시스템이 망가지면 바퀴가 안 나오고 뭐 기타 등등 발생하는데, 뒤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배터리가 작동을 하게 해서 플랩이 내려와서 비행기 속도를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고속으로 비행기가 내려왔어요. 플랩을 내려서 날개를 확 펼쳐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이유로, 속도가 빨라진 이유로 활주로 거리를 충분히 다 이용하지 못하고 활주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떨어졌다. 마침 저쪽에는 콘크리트 방벽이 있었다. 네. 자, 최악의 경우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은 조류라면, 이쪽 테러라고 하면 뭐냐? 비행기가 뜰 때 시한 장치를 한다. 즉, 비행기가 상당히 고도가 확보될 때부터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 여러 군데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소형 폭탄을 장치한다. 주로 엔진 주에 또는 유압과 관련된데. 왜냐? 지금 백업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했거든요. 백업 시스템이. 그 백업 시스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바퀴 내려오는 거, 플랩 내려오는 거. 예. 한쪽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고 한쪽이 살았더라도 작동이 돼야 되고, 두 엔진이 다 망가졌더라도 전기가 작동을 해서 플랩을 펴야 돼요. 그것도 못했잖아요. 바퀴도 못 내려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유압이나 전기 계통의 전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게 유압이면 유압, 전기면 전기, 수동이면 수동, 그게 작동하는 말단 부위가 다 잘려나갔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안 좋아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만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핵심적인 부위에다가 고도와 상관이 있는 어떤 소형 폭발물들이 장착됐다 라고 만화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고도로 내려오기 딱 150m죠. 고도가 오면 착륙 준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도가 좀 더 낮아지면 그때부터 핵심 부위가 터졌다. 그리고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고, 꽝꽝거리니까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그랬나 보다. 조류 충돌인가 보다라고 인식했다. 그치만 문제는 계속 생겼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고도를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동체 착륙했다. 고도에 기반한 고도계 같은 건 정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폭발물일 수도 있다.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그 누구도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 자, 이런 것도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국토부의 희한한 행동,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개입,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만화적인 상상력까지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북한이 블링컨이 방문하는 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어요. 예, 일본 방송이죠. 1월 6일 날. 자, 이것은 북한의 입장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예. 탄두 속도가 마하 12, 상당히 빠르죠. 사거리 1500km. 그래서 IRBM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발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는 뭐 사거리 200km, 300km, 400km짜리 전술 탄도탄을 발사할 수도 있어요. 또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발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이 선택한 건 뭐였느냐? IRBM을 선택을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남한을 쏘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구암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블링컨의 방문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네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미국의 전략이 어느 순간에 다시 거기에 올라탈 수가 있다. 윤석열의 생각과 같이.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자, 트럼프로 간다면은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질 거라고 북한도 생각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바이든의 말기고 바이든은 제정신은 아니에요. 이러고 버리는 거 보세요. 노드스트림 폭파한 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수준에 맞는 우리가 이 정도 혹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선에 딱 맞는 IRBM 사거리 1,500km짜리를 보여줬고 또 지금 이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러시아가 뭐 시험적으로 우크라이나 타격하는데 활용했던 오르시닉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었죠. 그 뭐 모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거 모양을 딱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거는 활공형 미사일입니다.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이렇게 고도 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 떨어지면서 대기권과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계속 튀기면서 방향을 좌우로 마음대로 바꾸면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활공형, 이것은 과거에 더 큰 사진으로 공개된 바도 있었던 미사일이에요. 자, 지난번 오레시닉 쇼크로 인해서 서방의 대공 방어망이 이런 류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게 탄도 중량은 200-300kg도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핵탄두 실험 딱 맞는 거예요, 한 개짜리. 그래서 그 경고성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 막을 수 없는 미사일. 그렇지만 미국 너 본토까지 노리는 건 아닌 요게 북한의 긴장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뚜껑을 열어봤을 때 블링컨은 북한이 우려할 만한 일을 하지는 않고 갔어요. 오히려 윤석열은 엄청나게 단속하고 갔어요. 그 이후로 큰 흐름이 바뀌어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세력이. 자, 이런 것도 있었죠. 오늘 나온 건데 수방사가 수호신 TF라는 것을 2024년 작년 2월부터 준비를 했다. 그리고 노리는 시점도 사실은 총선 전에 뭔가를 하려고도 했었다. 자, 이것은 수방사의 전 사령관 이진우가 국회에 나와서 계엄 사실을 뭐 이진우뿐만이 아니었죠. 그때는 당시에 국무위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TV 방송 보고 알았다고 계엄령을. 자, 거기에 분노한 관계자가 제보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예. 자, 2024년 2월부터 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서 총선에서 대패했죠. 그리고 5월 달부터 탈북 단체를 이용해서 대북 비라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럼 긴장을 계속 고조시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했죠. 그다음 대북 방송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가 대북 단체가 보내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드론 사령부에서 또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평도나 서해 도서에서 강력한 연습 사격을 실시했죠. 예전에 연평도 북한의 포격을 유도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그리고 평양에 드론까지 보냈죠. 근데 북한의 대응이 없었어요. 그 여러분의 핵심적인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죠. 11월 말 정도죠. 11월 중순이나 말에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삐라를 대신 군에서 보내고 있고 거기에 오물풍선이 띄우면 그때 32번째예요. 오물풍선을 띄우게 되면 그만큼 윤석열이 초조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원점을 타격해라고 연합사라기보다 합참에다가 합참이죠. 죄송합니다. 합참에다가 공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초조했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북한이 비상계엄령은 수방사 기준으로도 2024년 2월부터 준비한 거잖아요. 그걸 미끼를 물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초조했다는 거예요. 초조한 이유는 뭡니까? 좀 있으면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우리 이남뉴스 TV를 위시해서 모두가 전부 다 카말라 해리스 이기기를 원했죠. 바랬죠. 근데 덜컥 트럼프가 이기고
트럼프의 취임이 다가오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으니 눈앞에 도래하니까 엄청나게 몸이 달았다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비상계엄령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반대했겠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지금. 네. 자, 또 하나 박정훈 대령의 1심인가요? 뭐 군사법원인 것 같은데 여기 뭐 3심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뉴스입니다, 사실은. 왜 이런 일들이 블링컨 탄핵하고 나서 다 발생하는지. 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에도 큰 압력이 행사되는 건데, 압력이라보다는 영향력이죠. 자, 그 당시 박근혜 때 국정농단이었고,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내란죄고. 예. 그때 그래서 박근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탄핵될지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뒤에는, 어떤 미국의 입장,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정도 생각하겠죠.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냐, 안정될 것이냐.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헌재나 재판소는 그것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절충해서 맞는 선을, 법을 해석하는 재량권 내에서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란죄 같은 거는 재량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박정훈 대령의 엄마인데 국민의힘 당원 뭐 열심히 하는 분으로 보여요. 예,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했다. 윤 대통령 늦게나마 모든 걸 바로잡으면 용서할 수도.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거가 타격이 큰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윤석열이 계속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준 빠져나왔죠. 아까 거기 경호처의 한 직원이 전달해서 흘려나온 그 내부 상황 이야기까지 다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블링컨 탄핵한 이후로 다 발생한 일이에요. 북한은 체감했고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최상목이 이 흐름에 지금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각자 입장에 맞게 어떤 데서는 힘이 붙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데 힘이 붙고 경찰도 힘이 붙죠. 검찰 같은 데서는 꼬리를 내리는 거죠. 지금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죠. 예, 어제도 나왔죠. 이종찬하고 뭐 또 광복회장 그 배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지능순으로, IQ순으로. 그리고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윤석열의 60년 지기 그도 윤석열 비판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다 블링컨 탄핵하고 나서 형성됐다. 자, 블링컨이 말만 한다고 되느냐? 아니, 실행력이 있다. 그 실행력의 한 부분, 내가 너걸 모르는 이게 있다, 내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무한 참사도 그 레이더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흘러나왔죠. 이미 다 증거로서 수집된 거지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검찰 측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예. 자, 이런 거죠. 명태균 대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김건희가 핵심 세력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박근혜가 최순실 시킨 대로 했다면은 여기에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노출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어준이 이야기한 거, 그는 우방국, 즉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김건희 휴대폰 뺏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나오냐다. 엄청난 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 권영세가 조계종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총무원장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정치 공학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도 같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정치 공학적 개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시국 미사도 하고 이러면서 또 뭐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 그런 표현도 있었죠. 한 신부에. 그래서 과거에부터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세력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 봤을 때 개신교 쪽은 확실히 지지를 했고 윤석열을 불교 부분도 상당히 지지했다.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개신교가 중심이고 불교는 약간 회색지대에 있었다. 근데 이것을 다 잡으러 갔다. 즉 이것은 뭐냐, 고영세가 느끼기에 국민의힘을 살려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아마 최악의 순간이면 윤석열을 버리고 국민의힘을 살려야 되는 게 그들의 목표일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생각이기도 할 것이고. 자, 그런 면에서 불교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신호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 진우 스님이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좀 이따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오늘 한 말을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정의와 사랑을 위한 뜻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중생들한테, 신도들한테, 세상의 이웃들한테다가 베풀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보고 헌금도 내고 시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자, 불교는 지금 그런, 제가 이제 오늘 권영세의 방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진우 스님의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더불어서 이 두 개를 겹쳐보니까 좀 더 그래요. 예. 자, 여기서 발을 빼고 있는 거, 이거 불교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이 뭐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서 20, 30대 젊은 층이 다 돌아섰다. 이제 옛날처럼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 그리고 중도파가 우리를 돌아선다. 어차피 뭐 극렬 지지 세력은 안 바뀌니까 중도파 거기는 개신교인, 불교도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불교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자, 한 말을 볼게요.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했는데,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날씨가 추워서 마음이 추워서 날씨가 추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굴이 많이 상했다, 고생을 해서 그러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얼굴이 좀 더 상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정말 이거는 역사에 어떻게 비치고 남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서 처신하라. 눈앞이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 사태로 개신교가 타격을 훨씬 크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보다는. 네. 이 조계종의 이 진우라는 총무원장은 전체 흐름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남겨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직접 절에 가서 서울 근교의 주요 절에 가서 분위기를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불교도 전체 많은 부분은 윤석열 지지했어요. 네. 자, 그렇지만 이 총무원장이 지난번 이제 신년사에서, 그때 이제 동지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자 작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사태로 개신교가 불교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인도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원로 목사들 몇몇에 주도해가지고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쫓아서 가장 강성한 종교인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도 전체의 입장을 한쪽으로 몰아간다. 이거 범죄 행위죠. 이거는 거의.
자, 한 줄기 등불어 천년의 어둠을 한순간에 없애고 지혜의 참다움은 뭐 이거는 늘 뭐 그런 이야기니까 놔두고요.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지난 한 해 24년이죠. 우리 공동체는 남북 분단 속에서 자, 남북 분단을 언급했다. 우리가 크게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불교는 남북이 분단된 데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다시 채워져야 된다.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는 데 대한 간절함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남북 분단 속에서 동서 그리고 상하 그리고 좌우 또는 신구 새로운 거 젊은 세대 오래된 세대 의 분별심으로 인하여 그 갈등의 임계치는 극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이 동의하고 함께 가야 할 옳음이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중첩에 중첩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4분 오열되는 원인 제공에는 자, 여기가 남한이 우리나라가 4분 오열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반도가 4분 오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조계종 총무원장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또 소개드린 게 조계종의 대종사 이야기도 소개를 드렸는데 예, 그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좀 훨씬 더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리하여 한반도가 4분 오열되는 원인 제공에는 설사 평범한 감남을려라도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초래한 것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려 있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정한 다음에 타협할 건 타협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